자, 신윤의 뉴스 정면 수부 4부, 월요일 4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몰고 올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권혁중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방송 처음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가자지구 남부에서 일시 휴전을 해서, 그러니까 라파 국경 통행로를 열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연합뉴스에 뜬 기사를 보면 여전히 라파 국경 통행로는 닫혀 있고 이스라엘은 임시 휴전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전쟁 오래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오래 갈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요? 일단은 기록을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민간인 사망자 수가 역대 전쟁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정에서는 경우의 수를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가자지구 내에서 제한적 분쟁,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경우의 수로 두 번째는 이제 레바논과 시리아 등이 참전하는,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대리전이 열리는 이런 경우,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전쟁에 나서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여기서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피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다 다를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만약에 전쟁이 오래 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근데 이게 지금 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유가 자체가 뭐 이미 전쟁이 터진 이후부터, 뭐 분쟁이 일어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오르고 있고, 물론 뭐 감소된 부분도 있었지만은 일단 유가의 변동성 때문에 뭐 투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미 유가는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뭐 서부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13일 기준, 뭐 아직 지금 시장은 아직 종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13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미 지금 한 5.8% 급등한 상태고,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가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부딪히는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에서는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150, 배럴당 $150도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일단 이란이 만약에 전쟁을 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좁은 통로인데, 여기에 이제는 세계 원유 수송량이 20%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가 닫히거든요. 여기 닫히게 된다면 유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150 선도 이제 넘을 수 있다, 만약에 진짜 이란이 이제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지금 뭐 각국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세계 물가 상승률은 기준보다 한 1.2%포인트 정도 올라서 한 6.7%에 달할 수 있다라는 경제 보고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은 이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유가는 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이게 유가가 오르면 말이에요. 뭐 그게 우리나라만 한테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미국도 타격을 받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소비자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금리를 올릴 거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이게 지금도 금리 격차가 있는데 우리도 이게 또 힘들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요, 일단 시장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안전자산으로 본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달러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또 사게 되고, 그래도 뭐 환율의 또 변동도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유가도 문제가 생기는데, 유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겠죠. 뭐 우리가 물건 중에서 기름 안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럼 물가가 이제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금리 환경이 이제 지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금리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투자가 감소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산시장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 환경이 된다는 게 이제 달러 강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면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나라에 봤을 때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요. 환차손이 생기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미리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이 외국인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투자 시장에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오늘도 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이게 외국인이 자금 이탈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이제는 뭐 자산 시장이라든지 투자 시장에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가장 큰 우려는 저는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크게 변동한다는 거는 뭐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분쟁이 뭐 우리나라에는 정말 좋을 건 하나도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지금 자금 이탈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선 금리를 높여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금리를 높이면 이것도 그 우리 가계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 또 이게 엄청나게 고통받는 국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히려 근데 좀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 네. 지금 뭐 FMC 회의가 이제 11월 1일에 열리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는 연준에서 얘기했던 게 이 연내에 금리를 한 번 이상 한 번 정도 올릴 거다 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이제 10월 19일에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한 번쯤 우리나라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전쟁이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전쟁이 딱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금융 안정성이 훼손이 되거든요. 금융시장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는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게 아니라 동결할 거다라는 시장의 전망치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고금리 상태로 가긴 가는데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11월 1일에 열리는 연준의 그 FOMC 회의 때 이제 동결을 예상하는 시장의 전망치가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확률이 9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금리를, 기준금리를 이제 높이는 게 아니라 동결로 지속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통위도 10월 19일에 동결로 가는 쪽이 더 우세해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본다 그러면은 역으로 오히려 이제는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긴 하나 더 이상 오를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는 오히려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어요. 사실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주식이 우리나라 주가가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상당 기간. 그런 점이 이런 영향을 이제 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물가, 원래 이게 금리하고 물가하고 이 연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물가는 계속적으로 유가 때문에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환경이 지속된다는 거죠. 시장에서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언제 금리가 떨어지는 거지? 이거를 지금 가장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의 유가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고물가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면 금리 떨어지는 그 시기가 더 늦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내년도 초쯤, 빠르면 내년도 초, 내년 2분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물가가 계속 고물가 지도로 가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는 금리 인하 얘기가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내년 하반기요? 내년. 네, 내년 하반기. 예, 네, 2024년. 예. 네, 금리가 이제는 하락하는 이 시그널이 한번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고금리 환경이 지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를 일은 없겠지만은 이제는 그 환경은 계속적으로 동결이 되면서 고금리가 지속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권혁준 평론가님이 보실 때 예를 들면 엔화라든지 뭐 이 주변국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경제와 이 환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많은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뭐 경제적 효과,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어떤 영향을 줄 거냐고 보는데, 저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게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이란과 사우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은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럼 이란이 대리 전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데, 그럼 사우디가 왜 들어갈까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최근에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우디와 우리나라의 연관이 있는 게 지금 엑스포입니다. 예? 엑스포예요. 엑스포. 네, 엑스포. 우리나라는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사실상 평균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불리한 부분은 맞거든요. 예. 근데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가 60조 원이고요. 5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게 부산 엑스포입니다. 예. 근데 지금 사우디랑 경쟁이 붙고 있는데,
사우디 쪽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어쩔 수 없었겠죠, 당연히. 팔레스타인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게 그러면 11월 28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최종 결정이 나거든요. 우리가 5차 PT 하고 11월 28일이요? 붙여지는데 11월 28일이요? 예, 11월 28일. 예. 근데요. 올해 이제 11월 28일에 마지막 이제 5차 PT가 있고 프랑스 파리에서요. 네. 이게 표결로 붙여지는데 서방 국가의 표심에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사우디의 가장 큰 약점이 인권입니다. 그렇죠. 특히 여성 인권 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두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그래서 이번 전쟁 때문에 오히려 더 부각이 된다. 그죠? 네, 왜 그러죠?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전쟁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 서방 국가의 어떤 표심에 분명히 저는 뭐 흔들리는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뭐 유가도 문제겠고 뭐 강달러도 문제겠지만 우리나라에 미치는 이 경제 효과가 워낙 크거든요. 부산 엑스포 이거 유치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면은 진짜 좋죠. 예. 네. 그런데 이게 사우디와의 경쟁 관계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저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전쟁이.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네옴시티에 근데 뭐 우리 기업들도 투자한다고 그 빈살만 왕세자 왔을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신문에 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세요. 건설업 때문에 그런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그 뭐 중동 국가에 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팔레스타인에 건설업이 들어가는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사우디 쪽에 건설업이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건설업이 국내가 좀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업계가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그 해외 중에서도 중동 쪽으로 많이 진출했거든요. 특히 말씀하셨던 사우디죠. 그래서 만약에 사우디가 이 전쟁에 또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에 좀 건설 회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고요. 이제 간접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크나큰 뭐 영향은 주진 않을 거다. 하지만은 이제는 좀 긴장 관계가 놓여지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심지어 중국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중국은 이 전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받은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의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유국은 아니잖아요. 기름이 뭐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가에 대해서 영향이 덜 제한적으로 잡힐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은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확장되는 경우거든요. 주변 나라가 참여하고 이란이 참여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유가의 변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중국 경제에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실 유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중국 경제의 활성화냐 아니면은 저하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유가에도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이제 뛴다는 얘기는요. 일단은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 유가에 크나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유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본다 그러면 중국 경기가 지금 요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사실 조금 얼마 전에 하락했던 이유, 그다음에 유가의 수요가 좀 줄어졌던 이유가 중국 경기가 안 좋다는 시그널이 나오니까 그러면 기름 많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성장이 저하된다 그러면 오히려 유가 안정에 도움이 돼요.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넘쳐날 거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항상 그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 전까지는 중국 경기였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유가가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또한 중국 경기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이제 보완적 관계다 보니까 상호적인 관계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서로 맞물려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유가의 영향, 중동의 분쟁도 있겠지만은 중국 경기에 따라서 또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걱정스러운 게 이제 성장이거든요. 워낙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특히 IMF가 내년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기존이 2.4% 성장이었는데 최근에 2.2%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낮춰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지금 재정 준칙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을 아껴가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뭐 부채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돈이 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흐름이 약간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정을 풀어야 될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성장이 안 되면 재정을 풀어서라도 성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예. 성장을 위한 정책 시도 이런 것도 필요하고 예. 무엇보다 이런 그 불경기라든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고물가 상태는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취약계층입니다. 예. 이 취약계층이 실질 소득도 떨어지죠. 그다음에 예. 모든 물건값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도 저는 꼭 필요해 보인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